나이 55에 길거리에 나앉아 보니 알겠더군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건 가정이 아니라 나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의 먹잇감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선 썩은 물이 난다는 말, 당신은 이제야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겁니다. 10년 전 내 생일날 나를 개처럼 끌어냈던 당신이 오늘 내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네요. 똑똑히 보세요. 당신이 짓밟은 이 조강지처가 어떤 성곽을 쌓아 올렸는지 말입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시리고도 뜨거웠던 55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울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이제야 당신이랑 오붓하게 살려나 싶어 콧노래까지 나왔지요. 그런데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당신의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음장 같은 물속에 처박힌 듯 멈춰버렸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미역국 냄새가 갑자기 비릿한 피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었을 때 돌아온 건 미안함이 아니라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당신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최만식은 침대 머리맡에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 봉투를 제 가슴팍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가슴에 닿는 그 둔탁한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무너지는 파동처럼 온몸에 퍼졌습니다. 식모 살던 버릇 못 버리고 아침부터 시끄럽게 굴지 말고 제발 좀 꺼져달라고요. 30년을 당신 그림자로 살면서 지켜온 이 집에서 당신은 상간녀와 샴페인을 터뜨리며 제 생일 케이크를 구두굽으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아직 안 나갔어. 당신 몸에서 나는 그 지독한 된장찌개 냄새와 구차한 가난의 흔적이 이제는 지긋지긋해. 빨리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은 제 팔목을 낚아채 현관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밀쳐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30년 세월도 그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상간녀의 웃음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밖에는 무심하게도 차가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쫓겨난 복도 타일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발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당신이 마지막 잡이라며 던져준 낡은 스테인리스 보온병 하나와 위자료라며 건넨 꼬질꼬질한 3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늘 흘린 이 피눈물을 당신은 평생 마르게 될 거라고요. 당신이 누리는 그 활락이 얼마나 짧은지 내 목숨을 걸고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사흘 뒤 저는 시장 한 구석 다 쓰러져가는 국밥집 뒷방을 빌려 겨우 짐을 풀었습니다. 장판 밑으로 올라오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인 아이들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이 처지가 서러워 밤새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낡은 수첩에 적고 또 적었습니다. 남편이 던져준 그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시장통 수도가 찬물을 가득 채워 마시며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박순영,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저 인간들이 웃을 거야. 너는 죽어도 저 대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야 해.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눈은 짓물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50 넘은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냐고 포기하라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정당한 땀방울이 결국 저 추악한 탐욕을 이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요. 시장에서 상인들이 버린 배추 겉잎을 주워다 국을 끓여 먹으면서도 저는 매일 아침 저택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건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건네는 지독한 복수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 안에서 홀로 맞이한 어둠은 너무나 깊고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시장 상인들의 거친 숨소리가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 사람들도 사는데 나라고 못 살까? 나는 오늘부터 박순영이 아니라 당신 최만식을 무너뜨릴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로 했습니다. 낡은 보온병 속에 담긴 물이 차갑게 식어가듯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날의 모욕은 생생한 환상통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전에는 시장에서 우연히 당신의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당신의 그 오만천만한 미소가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매연을 깊게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올라탄 그 화려한 마차가 진흙탕에 처박힐 때까지 나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겠다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과 권력이 어떻게 모래성처럼 무너지는지, 그리고 당신이 짓밟은 이 조강지처가 어떻게 대저택의 여왕이 되어 돌아오는지 똑똑히 지켜보길 바랍니다. 당신의 10년이 환락과 탐욕으로 채워질 때 나의 10년은 오직 당신을 심판하기 위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당신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신이 버린 이 낡은 보온병 속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찬물이 아니라 당신의 몰락을 기다리는 나의 인내심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박순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내던진 그 빗속에서 더 단단한 괴물이 되어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10년 뒤 당신이 내 저택 앞에 엎드려 울부짖을 그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이 눅눅한 방에서 손톱을 세우며 견뎌냅니다. 시장의 거친 소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밤이 지나면 나는 더 독한 박순영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이 지옥 같은 고통을 1000배, 만배로 돌려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그 평화가 얼마나 불안한 모래성 위에서 춤추고 있는지 깨닫게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55이 끝이라 말했지만 저는 그날 새벽 시장통 흙탕물 속에서 금맥을 봤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나 손에 쥔 건 낡은 보온병 하나와 꼬질꼬질한 수표 한 장뿐이었지만 제 안의 도끼는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당신이 환락에 취해 있을 때 저는 차가운 개수대에 손을 담그며 당신의 몰락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구석 국밥집 뒷방에 짐을 푼 첫날 밤 장판 밑으로 올라오는 곰팡이 냄새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사흘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 비틀거리는 다리로 시장 골목을 돌고 돌아 찾아간 곳은 시장 끝자락에 있는 낡은 해장국집이었습니다. 사장님 설거지든 뭐든 시켜만 주세요. 밥만 먹여주시면 잠도 안 자고 일하겠습니다. 제 절박한 목소리에 식당 주인은 제 꾀죄죄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말없이 고무장갑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거대한 개수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그릇씩 쏟아지는 뚝배기들을 닦으며 제 손등은 찬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불어 터지고 손톱 밑으로 피멍이 들어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릿한 고기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온몸에 배어 밤마다 헛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그 냄새를 성공의 향기라 믿으며 버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시장 사람들은 저를 독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고 바닥을 닦았으며 남들이 버린 채소 찌꺼기 하나도 아껴서 국물을 냈습니다. 식당 주인이던 김씨 할머니는 그런 저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어느 날 밤 낡은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얘야, 돈을 벌려면 몸만 쓰지 말고 저기 건너편 경매장 사람들의 입을 보거라. 진짜 돈은 손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단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 머릿속에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거지를 마친 심야 시간에 시장 상인들이 모여드는 부동산 경매 공부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5 나이의 글자도 가물가물한 서류들을 보며 눈이 짓무르도록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던져준 300만 원, 그게 제 마지막 생명줄이었기에 저는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시장 사람들이 쓰레기장으로 쓰던 골목 끝 작은 자투리 땅이 경매로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좁은 땅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만간 이곳에 시장 현대화 사업이 들어오면 이 땅은 입구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6개월간 설거지하며 모은 돈과 위자료를 합쳐 그 땅을 겁도 없이 낙찰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50 넘은 여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제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이 확정되면서 그 자투리 땅은 상가 입구 요지가 되었고 제가 산 가격의 10배가 넘는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3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고 그 돈이 다시 3억이 되는 기적을 목격하며 저는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 최만식 당신이 내던진 그 300만 원이 당신의 목줄을 죄일 3억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다시 부동산 경매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이 무섭다고 피하는 유치권 걸린 건물이나 복잡한 사연이 있는 상가들만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설거지하며 배운 배짱과 사람들의 본성을 꿰뚫는 직관이 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배고픈 썰러움을 알기에 저는 더 냉철하게 계산했고 자식을 뺏긴 아픔을 알기에 저는 더 독하게 버텼습니다. 5해가 지날 무렵 저는 시장 골목의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봉투를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 넣으며 저는 10년 전 그날의 빗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당신이 상간녀와 히히덕거리며 나를 내쫓을 때 저는 흙탕물을 삼키며 결심했었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돈으로 당신을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제법 번듯한 사무실을 내고 비서를 두었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시장을 나갑니다. 화려한 정장 속에 감춰진 제 손은 아직도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굳은 살이야말로 저를 지켜온 유일한 훈장입니다. 가끔 거울 속에 나를 보며 묻습니다. 순영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시작이야. 저 인간들의 오만이 바닥에 처박힐 날이 머지않았어. 시장통의 비릿한 공기를 가르며 고급 세단에 올라탈 때마다 저는 당신 최만식의 몰락한 소식을 비서를 통해 듣습니다. 상간녀에게 재산을 다 털리고 병원비조차 없어 전전긍긍한다는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는 그 어떤 감미로운 음악보다 달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저택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 도끼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흙탕물을 삼키며 버틴 10년의 세월은 저를 강철보다 단단한 심판자로 만들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벌인 대가가 얼마나 서슬퍼런 것인지 당신은 이제 곧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55 가장 찬란한 나이에 지옥을 맛보게 해준 당신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파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최만식 씨, 이제 당신이 내던진 그 비참한 수표 한 장의 대가를 1000배 만배로 돌려줄 시간입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열쇠들이 당신의 지옥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버린 아내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성벽 아래에서 당신은 평생 구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선 썩은 물이 난다는 말은 진리였습니다. 55 생일날 저를 빗속으로 밀쳐냈던 최만식. 당신의 그 당당하던 어깨가 10년 만에 이렇게 초라하게 굽어질 줄은 당신도 몰랐겠지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자가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빨아먹고 도망친 날, 당신은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당신이 내던진 건 아내가 아니라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울타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상간녀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날부터 딱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신의 사업체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고 당신이 아내보다 귀하게 모셨던 그 여자는 당신의 통장, 비번을 바꾼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믿었던 사랑에게 배신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기분이 어떠셨나요? 내가 빗속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의 1000배 만배는 더 고통스러웠기를 저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비서가 보내온 사진 속의 당신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오만한 최만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 귀퉁이에서 낡은 박스를 깔고 누워 쉰내가 진동하는 점퍼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더군요. 당신이 그토록 싫어한다던 된장찌개 냄새보다 더 지독한 악취가 사진을 뚫고 제 코끝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대접만 받으며 살던 당신이 쓰레기통 옆에서 컵라면 국물을 마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과 스트레스로 망가진 당신의 몸은 당뇨 합병증이라는 지독한 형벌을 내렸더군요. 발끝부터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에 밤마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당신은 병원비 한 푼 없어 주저앉아 울었겠지요. 당신이 내쫓은 조강지처가 시장 바닥에서 흙탕물을 삼키며 돈을 모을 때 당신은 그 여자의 비단결 같은 말에 속아 제 발등을 찢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 지팡이에 의지한 채 골목길을 헤매는 당신의 그림자가 참으로 애처롭다 못해 추악해 보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당신은 제가 머물렀던 그 시장통 국밥집 앞을 우연히 지나갔다지요. 펄펄 끓는 솥에서 나오는 김을 보며 당신은 10년 전 제가 끓여주었던 그 소고기 미역국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돌아간 건 따뜻한 국 한 사발이 아니라 식당 주인이 던진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저리 가요, 냄새나니까 손님들 다 도망가겠네. 당신이 제게 했던 그 모진 말들이 그대로 당신의 가슴에 화살이 되어 박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낡은 보온병 하나를 들고 무료 급식 소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비서가 동영상으로 찍어왔습니다. 10년 전 제가 들고 나왔던 그 보온병과 똑같이 생긴 물건을 쥐고 당신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밥 한 덩이를 받아들고 있더군요. 그토록 비싼 양복만 고집하던 당신의 손마디는 이제 검버섯과 때로 얼룩져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인생이 당신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저는 대저택의 창가에 서서 아주 천천히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당신이 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제 아빠 같은 사람 몰라요. 아들의 차가운 음성에 당신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다지요. 55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저를 무시한 대가는 이토록 처절했습니다. 이제 당신 곁에 남은 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당신을 비웃는 밤바람뿐입니다. 당신은 가끔 환청처럼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곤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만식 씨, 당신은 죽을 자격도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디세요. 제가 매일 밤 허공에 대고 내뱉던 그 저주가 당신의 귓가를 맴돌며 영혼을 갉아먹고 있겠지요. 이제 당신은 살기 위해 구걸을 해야 하고 숨쉬기 위해 누군가의 발밑을 기어야 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우연히 텔레비전에 나온 저를 봤을 겁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되며 우아한 자태로 미소 짓는 저를 보며 당신은 방구석에서 텔레비전을 부수고 싶을 만큼 분노했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던진 그 300만 원은 이미 제게는 먼지보다 못한 돈이 되었고 당신의 존재는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에 불과하니까요. 이제 당신의 다음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가기 싫어하던 그 지옥 같은 삶의 밑바닥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매일매일 저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아니 누군가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제 이름 석자 박순영을 부르며 피눈물을 쏟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몰락은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몸을 누인 그 낡은 박스 조각보다 더 얇은 희망조차 제가 다 찢어버릴 테니까요. 당신이 내 저택 앞에 구걸하며 찾아올 그날을 위해 저는 당신이 더 비참하게 더 오래 살아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것을 당신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가 막힌 장난을 치곤 합니다. 10년 전 내 생일날 나를 빗속으로 밀쳐냈던 당신의 그 오만한 손이 오늘 내 집 대문 앞에서 덜덜 떨리며 구걸을 하고 있네요. 당신이 버린 건 늙은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구원이었음을 당신은 이제야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겁니다. 55 가장 찬란한 나이에 지옥을 맛보게 해준 당신에게 제가 준비한 진짜 선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서울 외곽의 숲속에 자리 잡은 제 대저택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아침이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보입니다. 1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흙탕물을 삼키며 제가 쌓아 올린 이 성은 오직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 세워진 감옥이기도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오후 낡은 점퍼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노숙자 하나가 우리 집 대문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쉰내가 진동하는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을 때 저는 10년 전 그날의 비릿한 빗물 냄새를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럽니다. 찬밥 한 덩이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살려주세요. 인터폰 화면 속 당신 최만식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싫어한다던 된장찌개 냄새보다 더 지독한 악취가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것 같아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눈짓하며 대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릴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무덤으로 들어오는 소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대리석이 깔린 정원을 지나 현관 앞까지 기어들어온 당신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그 비굴한 목소리에 제 가슴속에서는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10년 전 당신이 제게 던져주었던 그 낡은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식어 빠진 물을 가득 채워 당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챙그랑 소리를 내며 보온병이 바닥에 닿자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그 탁한 눈동자가 제 얼굴에 닿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당신이 침을 뱉었던 그 여자가 지금 당신 앞에서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채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당신의 손가락이 보온병을 잡으려다 멈췄고 당신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썩은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영,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의 그 갈라진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니죠. 최만식 씨, 여기는 내 집이고 당신은 지금 내 집 마당에서 구걸하고 있는 노숙자일 뿐이에요. 당신이 버린 그 식모가 10년 동안 이 성을 쌓는 동안 당신은 그 잘난 상간녀랑 대체 뭘 하셨길래 이 꼴이 되셨나요? 저는 10년 전 당신이 제게 했던 방식 그대로 당신의 발 앞에 3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당신이 10년 전에 내게 던져준 목숨값이야. 이제야 당신 수준에 딱 맞는 돈이 되었네. 당신은 그 수표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짓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순영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병들고 갈 데도 없어.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에 저는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빗속에서 나를 밀어낼 때 내가 느꼈던 그 절망의 1000배 만배를 당신은 오늘 여기서 느껴야 하니까요. 저는 경비원들을 불러 당신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순영아, 한 번만. 당신의 비명이 멀어질 때마다 제 가슴속의 응어리는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낀 이 수치심은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당신이 내 저택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도록 저는 당신의 모든 구멍을 다 막아버릴 것입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대문 밖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당신의 뒷모습이 참으로 하찮아 보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과 권력이 당신을 배신했을 때 당신이 찾은 곳이 결국 당신이 버린 아내의 발밑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막힌 인과응보입니까?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당신의 이름 위에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매일 밤 이 저택의 불빛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이 화려한 삶이 원래 당신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며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단돈 10원도 더 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이제는 당신이 온전히 감당할 차례입니다. 저택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10년 전 그 빗속에서 벗어나 찬란한 태양 아래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 어둠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제 이름 석자 박순영을 저주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조강지처를 벌인 당신에게 하늘이 내린 가장 공평한 심판이니까요. 인생의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던진 그 날카로운 배신이 이제 당신의 목을 조르는 순간을 저는 아주 우아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내 저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의 몰락을 구경하는 이 즐거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 가세요, 최만식 씨. 이제 우리 사이의 인연은 이 비참한 구걸로 끝이 났습니다. 당신이 훔친 건 내 젊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들의 눈물과 내 부모님의 마지막 숨결까지 당신은 돈으로 바꿔 상간녀의 보석을 사줬지요.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더러운 본성이 씻길 것 같습니까? 당신이 내뱉는 그 사죄는 용서를 구하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발악하는 짐승의 비명일 뿐입니다. 우리 집 거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당신 최만식의 뒷모습을 봅니다. 10년 전 그 당당하던 어깨는 온데간데 없고 뗏물에 찌든 목덜미 위로 검버섯만 흉하게 피어있더군요. 당신은 바닥만 쳐다보며 내 구두 끝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순영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귀신에 홀렸던 거야.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당신의 그 비굴한 목소리가 거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당신이 흘리는 그 가짜 눈물을 아주 천천히 감상했습니다. 당신이 비비는 그 손톱 밑에 낀 검은 때를 보며 나는 10년 전 내가 시장 바닥에서 닦아냈던 수만 개의 뚝배기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방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나는 찬물에 손을 담가 감각이 사라진 손가락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이니 미안함이니 하는 단어를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올립니까? 최만식 씨, 당신이 잊은 게 있는 모양인데 나는 당신을 단순히 바람피운 남편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내 비서가 들고 있는 이 서류 봉투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당신이 10년 전 내 친정엄마 수술비로 모아둔 3천만 원을 몰래 빼돌려 그 여자의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넣었던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엄마가 병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사위라는 인간이 도박 빚을 갚는다며 병원비 환불 신청까지 했다면서요. 내 폭로에 당신의 어깨가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르르 떨리는 입술만 달싹거렸지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하려고 10년을 부어온 교육보험. 당신이 내 인감도장 몰래 파서 해지하고 상간녀 명품 가방 사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요? 당신은 그날 내 집만 뺏은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의 미래와 내 부모의 목숨까지 다 뺏어간 도둑놈이었어. 순영아, 그건 오해야. 정말이야. 내가 나중에 다 갚으려고 그랬어. 당신은 급기야 내 무릎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당신의 그 끈적하고 더러운 손이 내 비단옷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서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가 당신의 코앞에 던진 건 돈뭉치가 아니라 당신이 10년간 저질렀던 횡령과 사기, 그리고 상속재산 탈취에 관한 고소장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짜 자리야, 최만식 씨. 감옥에 가서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평생을 속죄해. 당신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라 믿었겠지만 미안하게도 내가 10년 동안 그 증거들을 다 모아놨거든. 당신이 그 여자랑 해외여행 다니며 쓴 카드 내역부터 내 이름 도용해서 대출받은 서류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야. 당신은 이제 내 저택에서 나가는 순간 경찰서로 가게 될 거야. 당신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나 병든 사람이야. 나 죽으라는 거야. 그래요, 죽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냥 죽지는 마세요. 당신이 저지른 그 추악한 죄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세요. 나는 소파 옆 테이블에 놓인 낡은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들어 당신의 머리 위로 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내게 던졌던 그 비참한 물줄기를 기억하나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을 닦지도 못한 채 당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당신이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냉혹한 심판자의 얼굴이었지요. 여보, 제발 내가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봐.
나 감옥 가면 애들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당신의 그 뻔뻔한 말에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아버지가 애들 학비까지 훔쳐서 여자한테 갖다 바칩니까? 우리 애들은 이미 당신을 지웠어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산 지가 10년인데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타령이야. 당신은 그 입에 자식들 이름 올릴 자격조차 없어. 경비원들이 거실로 들어와 당신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내 이름을 울부짖었지요. 순영아, 박순영,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갚을게.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당신의 비명은 육중한 거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단절되었습니다. 당신이 나갔던 그 문이 다시 닫힐 때 나는 비로소 10년간 가슴에 얹혀있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당신을 태우고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누려야 했을 이 화려한 거실과 따뜻한 차 한 잔은 이제 온전히 내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어둠 속에서 내가 누리는 이 찬란한 빛을 저주하며 살아가겠지요. 그것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식의 미래를 훔친 당신에게 하늘이 내린 가장 공평하고도 처절한 판결입니다. 이제야 거실에 가득했던 당신의 그 찌든 냄새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빗물은 이제 내 안에서 완전히 말랐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옥으로, 나는 나의 천국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최만식 씨, 부디 오래오래 살아서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고통스럽게 되새기길 바랍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당신이라는 얼룩은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복수는 나를 짓밟은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대저택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비로소 55해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등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최만식이 들어왔던 그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는 제 인생의 낡은 챕터가 끝나고 찬란한 새 장이 열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신이 나간 뒤 거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새 머물렀던 당신의 비굴한 공기와 찌든 땀 냄새가 차가운 밤바람에 씻겨나갔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뚝배기를 닦던 거친 손으로 이제는 고급스러운 은색 찻잔을 잡습니다.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자스민 향기가 코끝을 스칠 때 저는 10년 전 그 빗물 냄새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당신의 흔적이 남은 가구들을 다 내다버렸습니다. 당신이 앉아 호통치던 소파와 당신이 누워 탐욕을 부리던 침대까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워진 거실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하얀색 화초들과 낡았지만 소중한 제 성공의 기록들만 남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닦으며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의 얼룩까지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지워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온전히 저를 위해 흐릅니다. 새벽이면 정원의 꽃들에게 물을 주고 낮에는 제가 세운 장학재단에 들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에게 뺏길 뻔했던 그 돈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숫자를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서 55의 나를 마주합니다. 눈가에 깊게 팬 주름은 배신의 흉터가 아니라 거친 파도를 이겨낸 훈장처럼 빛나 보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직 박순영이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어느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다가 빈손으로 남겨진 동생들의 손을 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를 보라고 55에도 늦지 않았고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성을 쌓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 말 한마디에 눈물을 닦으며 용기를 얻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저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감옥에 있는 당신에게서는 매달 비굴한 편지가 옵니다. 잘못했다, 살려달라, 한 번만 면회. 와달라, 애걸복걸하는 그 종이 쪼가리들을 저는 읽지도 않고 벽로에 던져 넣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당신의 흔적이 제가 되어 사라질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평생 그 어두운 독방에서 곱씹으며 살아가세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이고 그 주인공은 오직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나를 죽이고 자식이라는 핑계로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것을 저는 지옥의 밑바닥을 찍고서야 배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빗속으로 쫓겨난 그날이 끝이 아니라 당신만의 위대한 성을 쌓기 위한 첫 삽을 뜨는 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창가에서 노을을 감상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금빛으로 물든 하늘을 보며 저는 10년 전 그 낡은 보온병에 담겼던 찬물의 온기를 떠올립니다. 그 차가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깎아내는 장인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인생아,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다. 이제는 울지 말고 환하게 웃으며 남은 길을 걸어가자.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말을 건네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당신 최만식이라는 얼룩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그 빈자리에는 저만의 찬란한 빛이 가득 찼습니다. 심판은 끝났고 보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시련이 당신의 성벽을 더 높게 쌓아줄 단단한 벽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피눈물로 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반드시 당신의 화려한 미소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제가 증명했으니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저는 오늘 하루도 저 자신에게 떳떳했음을 고백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고 제 삶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이 깊고 평온하게 쉬어집니다. 잘 사세요, 박순영 씨. 그리고 잘 사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요.